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강 96쪽에 93번 신용카드 사용액 할 차례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 우리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정치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것이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금치산자에서 공부하셨고요. 이것이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화두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피성년후견인 요거 한번 확인해 봐요.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냐?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은 피특정후견인 또 있어요. 그래서 후견인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정이 돼서 특히 본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관리하는 후견인 제도가 이번에 개정됐으므로 후견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전에 이분은 뭐였어요? 금치산자. 이분은 전에 한정치산자였었죠? 요거는 신설된 제도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신설된 제도. 그러면 피성년후견인이 누구냐? 요거부터 확인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질병 아니면 장애. 전국의 발달장애인 포함해서 장애인이 약 90만 내지 100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바로 후견인이 되고 가족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또 세무사, 사회복지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그를 관리하는 법인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법무사의 경우 한국 후견인 지원협회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노령 연세가 많으시다, 치매가 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제약이 있다. 요걸 원인으로 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된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된다. 이런 경우죠. 지속적으로 결여가 된다. 그럼 피한정후견인은요?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부족한 경우죠.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에 대해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할 때,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할 때 이때 얘기하는 거죠.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임의 후견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질병, 장애, 노령 역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부족할 때 역시 부족할 때 여기는 부족할 때 뭐 하는 거냐? 미리 대비하는 거죠. 자신의 재산 관리 등을
미리 대비할 때, 이때 하는 겁니다. 요까지는 법정 후견이네요. 법정 후견. 요거는 임의 후견이에요. 임의. 그런데 여기도 청구가 있어야죠. 청구는 누가 하느냐? 전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조, 후견인, 검사 등이었었죠. 여기도 역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조, 후견인, 검사 등이 청구하는데 여기에 후견인에 누가 들어가느냐? 많이 들어가. 여기 개정이 됐어요. 법인도 들어갈 수 있고 지방자치 단체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런 분들을 행위 무능력자다 또는 무능력자다, 행위자를 생략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누구를 포함해서 미성년자. 전에는 만 20세 미만의 자, 이번에는 만 19세 미만의 자. 이렇게 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민법이에요. 상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바로 제한 능력자로 개정이 된 겁니다. 제한 능력자로. 그리고 후견인 제도를, 이런 분들을 권리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 문제를 생각해서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보장을 위해서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행위 무능력자가 아니라 이때는 행위 능력 상실자가 되는 거죠. 행위 능력 상실자.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은요, 행위 능력자가 되는 거죠. 여기는 행위 능력자. 여기도 역시 행위 능력자, 여기도 역시 행위 능력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결여가 된 겁니다.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 그래서 전국에 장애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이 있는데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다. 그럼 이런 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국 장애인협회에서는 요 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요 제도, 개정된 제도도 장애인 보호에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법원에 청구를 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돼야 됩니다. 심판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가족들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후견인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법인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호가 되도록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원 사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겁니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후견인 권한이 뭐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있는 거예요. 전에는 뭐가 있었죠?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추인권. 개정 전에는요. 그리고 개정 전에는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는 동의권 자체가 없었다, 후견인이.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뭐가 있는 거예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후견인이 동의권, 취소권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갖는 거죠. 이것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키호테 아저씨입니다. 자, 돈키호테 아저씨가 뭐 하시는 분이죠?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좋은 분. 테크닉이 좋다는 건 돈을 잘 쓴다는 얘기예요. 많은 부동산과 주식, 증권 그리고 예금을 갖고 계신데 자산 관리가 안 돼. 자산 관리가. 왜? 연세가 많으시거든. 재무관리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은요. 그렇죠. 을 외아들 하나가 현재 LA에 있어요. LA.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죠. 미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를 계약을 해서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변호사, 법무사 잘하는 세무사, 사회복지사를. 그리고 사회복지사다, 공무원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이 돼서 후견 감독인이 되는 겁니다. 후견 감독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가족들이 2명 이상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시 다 새롭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용어를 쓰지 않고 피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쓰는데 피특정 후견인 그리고 임의 후견인 제도도 있다는 거. 그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96쪽으로 넘어가면 9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중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은 국세지방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2번 제주도 왕복 항공권 이거는 소득공제 대상이죠. 3번 외국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 대상 아니죠. 4번 취소 환급된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죠? 아니죠. 5번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아니죠. 2번만 제주도 왕복 항공권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2번만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97쪽으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줄 2014년부터 바뀐 제도 등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98쪽 넘어가시면 중간 부분에 연말 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중고차 포함 구입비용,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이런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제외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이런 것들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카드 사용 금액 중에서. 그 다음에 리스료,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이런 것은 카드 사용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기부금,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99쪽으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줄 30% 공제 대상 사용금액이 나와 있죠. 직불카드, 직불전자 지급수단, 김영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 또는 김영식 전자화폐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분 카드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분 카드 현금 영수증은 30%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100쪽으로 넘어갑니다. 1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줄 94번입니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 필수 수익률은 명목 무혐의자율과 위험보상률의 합이다. 맞죠? 2번 위험이 큰 증권의 필수 수익률은 위험이 작은 증권의 필수 수익률보다 크다. 맞죠? 3번 필수 수익률은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일 경우에만 투자한다. 맞죠? 4번 필수 수익률은 실질 무혐 이자율과 화폐 가치의 절하 보상률과 투자 위험 보상률을 더한 것이다. 맞죠? 맞아요? 맞죠? 5번 필수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맞죠? 아니, 그 정답이 없는데? 3번 보세요. 3번. 필수 수익률은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일 경우에만 투자한다. 에? 자, 만 들어가면 틀린 거죠. 어디가 틀렸어요? 불완전명사 만, 뿐, 들, 항상, 전혀, 오직, 오로지, 모든, 모두, 언제나, 동시에, 반드시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기도 최대 수익률일 경우에만 투자한다 그러면 틀리죠. 에? 필수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에 요구하는 최대한의 최소한이죠. 최소한의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수익률일 경우에만 투자한다. 그럼 이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거기 해설해 보시면 필수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률이라 나와 있네. 필수 수익률은 투자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투자 자산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할인율로 사용되며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만 들어가면 대번에 틀린 겁니다. 자, 이어서 101쪽 95번으로 넘어가십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공모 발행이란 발행 주체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자금을 납입하게 하고 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이다. 맞죠? 2번 직접 발행이란 발행 주체가 발행 사무를 직접 담당하고 증권의 발행에 따른 위험을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방법이다. 맞죠? 3번 총액인수란 발행기관이 발행주체와 약정한 가액으로 증권 발행 총액을 인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발행 위험 및 발행 사무를 담당하는 방법이다. 맞잖아요. 4번 발행에 따른 위험이란 발행 주체가 잘못된 공모가를 선정함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명성에 대한 위험이다. 틀렸죠? 발행에 따른 위험이 뭐예요? 증권의 발행 시 인수되지 않은 잔량이 남은 경우에 그 발행 주체가 남은 잔량을 인수해야 되는 위험이잖아요. 틀렸습니다. 5번 간접 발행은 위탁 모집, 잔액 인수, 총액 인수가 있다. 맞죠?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어서 96번으로 넘어갑니다. 101쪽의 맨 끝에 96번이에요. 증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증자라는 것은 신주를 발행하는 거죠. 1번 전환사채 전환에 의한 증자는 기업의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은 증가하며 자산의 변화는 없다. 맞죠? 2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무상 증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틀렸죠? 유상 증자예요. 무상 증자가 아니라 유상 증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틀렸습니다. 4번 주식 배당에 의한 증자는 상장법인의 경우 이익배당총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다. 맞죠? 4번 주식 분할에 의한 증자의 경우 각 주주의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맞죠? 5번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 질적인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내용은 무상 증자와 같다. 맞죠? 몇 번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여기와 관련해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간단히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거 관련해서 한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합니까? BW로 하는 거죠. BW. 자, 그럼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거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때 자금을 납입해야 돼요. 그래 실질적으로 자산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첫 번째, 사채 발행에서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거죠. 사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촉진되는 거죠. 자금 조달이 촉진됩니다. 자금 조달이 촉진돼. 그리고 재무 구조에 대해서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재무 구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개선 효과. 이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기동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금 조달에 기동성을 부여하는 거죠. 자금 조달에 기동성을 부여합니다. 개선 효과도 있고 기동성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표면 이자율이 낮는 거죠. 표면 이자율이 낮아져요. 표면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경감되는 거죠. 자금 조달 비용이 경감돼요. 그 다음에 인수권 행사 시 추가 자금의 조달이 가능합니다. 인수권을 행사하면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권을 행사하시면 무상 증자가 아니라 유상 증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유상 증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은요. 단점.
단점, 회사 입장,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회사 입장 생각해 볼까요? 신주 인수권이 행사된 후에도 사채가 존속을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단점이 되겠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 후에도 사채가 존속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율, 이것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 변동에 따른 행사식의 불확실로 인해 자본 구조가 불확실하게 돼요. 자본이죠. 자본 구조. 자본 구조가 불확실하게 되죠. 자본 구조가 불확실하게 되는 단점이 회사 입장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01쪽에 96번 2번 맨 끝에 무상증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틀렸죠? 유상증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어서 102쪽에 100번으로 넘어갑니다. 102쪽에 100번으로 넘어갑니다. 102쪽에 100번 넘어가시면 102쪽에 97번이죠? 정정합니다. 102쪽에 97번. 다음 중 경쟁 매매의 우선 원칙이 빠른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경쟁 매매의 우선 원칙, 경쟁 매매의 우선 원칙. 그건 뭐예요? 첫 번째 가격 우선의 원칙이죠? 첫 번째 가격 우선의 원칙입니다. 가격 우선의 원칙. 가격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시간 우선의 원칙이죠? 이어서 시간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 세 번째는 뭐예요? 수량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위탁 매매 우선의 원칙. 위탁 매매 우선의 원칙. 여기 경쟁 매매 우선 원칙입니다. 따라서 97번, 102쪽에 97번, 다음 중 경쟁 매매 우선 원칙이 빠른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그건 뭐예요? 가시수이죠, 가시수이. 가시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나무.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03쪽에 첫 번째 줄 98번 넘어갑니다. 98번 넘어가요, 여러분. 98번. 98번 넘어가시면 불성실 공시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공시 변경은 공시 내용의 정확성 위반에 해당한다. 맞죠? 2번 공시 번복은 공시 내용의 신속성 위반에 해당한다. 틀렸죠? 정확성을 위반하는 거죠. 정확성. 3번 공시 불이행은 공시 내용의 신속성 위반에 해당한다. 맞죠? 4번 조회 공시 불이행은 매매 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5번 불성실 공시 시 신용 공유에서 죄된다. 맞죠? 따라서 2번이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죠. 공시불이행은 신고기간의 공시불이행이고 신속성 위반, 허위공시는 정확성을 위반한 거죠. 공시번복은 공시내용 취소 부인인데 정확성을 위반한 겁니다. 공시변경, 공시 내용의 변경인데 역시 정확성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어서 99번 넘어갑니다. 99번. 다음에 신주 발행 중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경우는 주식 배당엔 신주 발행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죠. 2번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한 신주 발행. 이것도 증가가 아니라 하락하는 거죠. 3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권 행사한 신주 발행. 이거는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자금 조달, 또 추가 자금 조달, 유상증자니까.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전환 사채 전환권 행사인 신주 발행. 이거는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죠. 신주를 발행했을 때 자산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거기에 따른 신주 발행. 그 다음에 5번 무상주한 신주 발행. 무상주는 자산이 증가하지 않죠. 내려가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권 행사한 신주 발행은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00번입니다. 100번. 배당락과 권리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권리락은 뭐예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경과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 그걸 권리락이라고 하죠. 그 다음 배당락은요. 배당 기준일이 경과해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 그게 배당락이에요. 권리락의 조치 시기는 신주 배정 기준일 전일. 배당락의 조치 시기는 신주 배정 기준일 전일. 사업년도 종료일이죠. 그러면 103페이지 100번에 1번 권리락은 유무상 증자 시 신주 배정 기준일이 경과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이다. 맞죠? 2번 권리락 조치 시기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다. 맞아요? 틀렸죠. 뭐가 빠졌어요? 전일. 왜? 매매일로부터 이틀로 결제하니까 전일이 빠진 거예요. 전일 때문에 틀렸어요. 3년도 종료일 전일입니다. 3번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주주 명부에 등재된 자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배정받는다. 맞죠? 4번 명의계서 정지 개시일 이유는 결제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맞죠? 5번 배당락 조치 시기는 배당 기준일 전일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권리락이든 배당락이든 조치 시기는 같아요. 네? 조치 시기는 같아요. 조치 시기는 언제예요? 조치 시기는요. 신주 배정 기준일 전일이죠. 신주 배정 기준일 전일.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빠져가지고. 자, 신주 배정일 기준일은 뭐라고 돼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사업연도 종료일.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까지 하셔야 돼. 조치 시기는. 이유는 뭐예요? 매매일로부터 이틀 후 결제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제 15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10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